여러분, 긴축 발작이라고 이야기하면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시중에 있는 돈도 양적 긴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시장에는요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이냐? 자산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 말입니다. 여러분, 자산이라는 게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이렇게 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시장 전체가 불안하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정확하게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써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금리 인상은 계속 될 겁니다. 하면이라고 가정을 했지만 이미 말입니다. 9월에 금리 인상, 11월에 금리 인상, 12월에 금리 인상, 그것도 말입니다. 3번 다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전제를 뒀잖아요. 그죠? 가정을 했잖아요. 계속하면이라는 가정.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속할 거라는 건 이미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금융시장 변동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 자산시장이 진짜 얼마나 많이 떨어질지 거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크게라는 부사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더 강조를 시킨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금융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애둘러서 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금융시장을 확대를 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이 커지니까 이건 당연히 금융시장에 포함시켜도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더리움도 사실 주식시장에 혹은 금융정책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그만큼 자산시장 전체의 변동성은 커진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이거 굉장히 신뢰 있는 보고서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아주 세세하게 보는 보고서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자산 폭락이 온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마련해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이라는 말 자체에도 보면 금리 인상 계속할 겁니다. 이미 파월 미국의 중앙은행의 총재죠. 연방준비제도 의장도요. 고강도 긴축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 0.75%를 올렸듯이 9월에도 0.7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11월 12월에도 0.75%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미 금리 역전이 일어날 가능성 굉장히 크지요. 아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미국은요 12월까지 3연속 0.75%를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4%까지도 될 수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적게는 3.75에서 상단은 4%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가 조사하는 걸 보면 12월에 74.2%가 3.75에서 4%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2.5%의 금리가 4%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말입니다. 이게 뭐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적어도 5%는 올려야 됩니다. 1.5%.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0.7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0.25% 우리도 지금 2.50%가 우리 현재의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2번 남았습니다. 10월 14일하고 11월 24일 날 남았는데 이때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요?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을 많이 따라가겠죠. 그러면요 적어도 2번이 남았으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3% 이상은 갈 수 있습니다. 0.25%씩만 올려도 3%예요. 이렇게 되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적게는 0.75%에서 많게는 1%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1%까지. 여기다가 미국과 한국의 적정금리 차를 0.53%로 보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요 1.53%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한미 금리 역전이 말입니다. 저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지금 한국은행은 문제가 없다. 금리 역전이 돼도 지금까지 3번 금리 역전이 됐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금리 역전은 IMF 후입니다. 1999년 6월부터 2001년 3월까지예요. 그때는 주식시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5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미금리 역전은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년 동안입니다. 이때는 주식자금이 빠져나갔어요. 채권에서는 들어왔지만 말입니다. 주식에서는 231억 원이 1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채권 자금은 578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차익 금액도 708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근래에 2018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는요. 주식시장에서도 빠졌습니다. 53억 7천만 달러가 빠졌고요. 채권시장에는 219억 1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분명한 것은요. 지금 한미금리 역전이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사례를 따라갈 것인가예요. 어느 사례를 따라갈 것인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여러분 두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말입니다. 지금의 경기 상황이 그때하고 유사하거든요. 지금 경기 상황은 물론 그때보다 더 나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2007년 8월이 지나고 나서 말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2009년까지. 그때가 심각했거든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상황이 닥쳐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경험 못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까지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에서 과연 지금처럼 문제가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확산되는 어떤 모양새도 보이는 거고요. 중국 경기의 둔화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유럽에 대한 어떤 위기가 한국으로 또 몰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금리 인상의 충격, 금리 역전의 충격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자산시장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또 세계 공급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너지면서 말입니다. 이게 세계 경제의 위험성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지금 도미노식으로 국가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 이어서 이집트도 지금 거의 국가 부도 상태거든요. 지금 파키스탄도 거의 국가 부도 상태에 접어들었죠.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글라데시. 라오스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고요. 게다가 지금 엘살바도르나 가나나 튀니지 같은 나라들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이게 선진국들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 여파가 신흥국들로 다 다가가고 있어요. 그러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나쁘죠. 그것도 굉장히 나쁠 수가 있죠. 아마 웬만한 나라에는요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폴트가 나고 국가 부도가 나면 한국 제품 못 사겠죠. 자기 나라 건사하기도 바쁜데 남의 나라 제품을 사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무역수지가 지금처럼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조차도 8월에는 적자가 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경상수지조차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역수지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기가 와 있잖아요. 8월까지 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247억 2,700만 달러 우리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8월에 94억 7,400만 달러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징조가 여러분 이거예요. 원달러 환율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384원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미국의 NDF라고 하죠. 뉴욕 차액 거래 선물한 시장 말입니다. 여기는요 지금 138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388원까지.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안감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징조입니다. 저는 그 징조가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이어서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폭락이 올 거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게 한국은행의 이상형 부총재 보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하반기 이후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게 한두 번 낼 때는 금리가 인상된 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빠져나가는 것도 이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게다가 원금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요 집값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하락을 하고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여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왜냐? 자산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소매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잖아요.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는요 완전히 위축이 되겠죠. 이게 위축만 되면 다행인데 이게 경기 자체가 경기를 일으켜서 경기 자체가 경기를 일으켜서 위기로 발전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산 폭락에 대비하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한국은행 이상형 부총재 보가 이야기하는 것 이거 결국 말입니다.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긴 했지만 결국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경착륙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석 이후에 사실 자산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암호화폐나 다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경착륙의 위험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은 분명히 급락 내지는 폭락한다. 거기에 대비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현금을 쌓아가는 것 이것은요 기회를 얻기 위한 우리의 아주 최대한의 방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금을 쌓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위기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